아들 재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아들 부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에 손자 서유리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서유리 돌볼게. 파출부 일은 어차피 그만둘 때도 됐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제껏 남의 집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이렇게 떨리기는 처음이었어요. 손자를 돌본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지난 20년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의 집 살림을 돕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날들. 그 시간들이 이제는 우리 서유리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서유리 키우느라 힘드셔서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내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거리. 낯선 풍경에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이내 서유리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 아이가 아닌 내 진짜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유라, 이제 할머니가 내 곁에서 매일매일 지켜줄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유리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며느리의 안내를 받으며 서유리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앙증맞은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을 덮고 우리 서유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간간히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유리. 할머니가 왔다.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자를 실제로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볼 때는 몰랐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서유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낯설 텐데도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방긋 웃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파이는 모습이 꼭 어릴 적 재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첫 마디를 떼자마자 제 품으로 안겨오는 서유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영상통화로 보여준 덕분인지 서유리는 저를 금세 알아보았나 봅니다. 어머님, 서유리가 할머니를 참 좋아하나 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유리는 제 무릎에 앉아 자신의 장난감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자동차, 블록 곰인형,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부릉부릉. 서유리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까지 돌봐온 그 어떤 아이도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진 못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유리와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서유리는 다시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우리 서유리, 할머니랑 참 잘 지내겠어요. 잠든 서유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파출부로 일하며 익숙해진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서유리를 위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머님, 제가 써놓은 메모 보셨죠? 서유리 이유식은 꼭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달라도 잘 알아요. 며느리의 꼼꼼한 지시사항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알았어, 은희야. 걱정 말고 출근해. 하루 일과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서유리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볼 때는 몰랐던 새로운 피로가 몰려옵니다. 내 손주라서 그런지 더 신경 쓰이고 며느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에 더 긴장되나 봅니다. 어머님, 서유리 장난감 소독은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 청소는 꼭 유아용 물티슈로 해주세요. 일반 청소용품은 안 돼요.
퇴근 후 돌아온 며느리는 이것저것 체크하기 바쁩니다. 제가 평생 청소하며 살아온 사람이란 걸 잊은 것 같아요. 은희야, 내가 남의 집 청소도 수십 년 했는데. 어머님, 그래도 아이는 다르니까요. 어른들 거, 아이들 거 구별해서 쓰셔야 하고요. 말꼬리를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특히 힘든 건 끊임없는 전화입니다. 1시간마다 오는 며느리의 확인 전화에 휴대폰이 쉴 새가 없어요. 어머님, 서유리 기저귀는 확인하셨죠? 낮잠은 제 시간에 재우셨나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죠? 하지만 서유리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안길 때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웃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밤이 되어 서유리를 재우고 나면 창밖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날들이 쌓여 우리만의 추억이 될 테죠. 비록 며느리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느라 힘들지만 서유리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이 정도쯤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적응되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일을 위해 다시 힘을 내봅니다. 서유리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져요. 어머님, 서유리 혼자 걷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잡아주세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당부가 계속됩니다. 남의 집 아이들도 수없이 키워봤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조심스러워져요. 서유리가 비틀거리며 걸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다. 우리 서유리? 서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걷는 연습을 합니다. 넘어질 듯 말 듯 위태로운 걸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혼자 가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해요. 어머님, 서유리 간식은 제가 준비해둔 것만 주세요. 알레르기 때문에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적어주는 메모장의 내용이 점점 늘어갑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서유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이해해요. 어느 날 서유리가 열이 살짝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은희야, 서유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머님, 체온계로 재보셨어요? 몇 도예요? 제가 지금 달려갈게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 서유리를 위해서는 제가 가진 경험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열에 들떠 잠든 서유리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세심하게, 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를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고요. 서유라, 할머니가 더 잘할게. 잠든 서유리의 볼을 쓰다듬으며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서유리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매우 배가 고프다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준비해둔 이유식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었죠.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살짝 데친 후 으깨서 죽을 만들었어요. 남의 집 아이들도 이렇게 먹이면 좋아했거든요. 서유리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서유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서유리 달걀 알레르기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퇴근 후 돌아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외침에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첫날 받았던 메모장 맨 위에 적혀있던 글씨. 서유리 달걀 알레르기. 은희야, 내가 잠깐. 말을 채 읽기도 전에 서유리의 얼굴과 목 주변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둘러 서유리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큰일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을 못 믿겠어요. 평생 남의 집 아이들 돌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링거를 맡고 있는 서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적어드리는 음식만 주세요.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부엌 벽면에 더 많은 메모들을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걸 잊어버릴 것처럼, 모든 걸 잘못할 것처럼. 할머니, 아파. 잠든 서유리가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남의 집 아이들은 잘도 키워냈는데 정작 내 손주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서유리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 경험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저 서유리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면서.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혹시 점심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은희야, 뭐 해줄까? 아, 어머님이 늘 해주시는 잡채랑 불고기만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친구들 올 때마다 하던 대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알레르기 사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진 마음에 모든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면서요. 언니, 진짜 부럽다. 시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오후가 되자 며느리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내놓으며 웃었어요. 에이,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있어야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죠. 저는 정말 복이 많은가 봐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에 서유리 이유식을 늦게 준비했다고 짜증을 내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은희 씨는 어떻게 육아의 집안일까지 다 하세요? 저는 하나만 해도 힘든데. 다 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전 벌써 힘들어서 포기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서유리 장난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다고 잔소리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다 하시고 서유리 목욕도 시켜주세요. 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추켜 세우더니 문 닫고 나면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는 며느리가 낯설기만 했어요. 할머니, 서유리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깁니다. 그래도 이 손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했어도 이렇게 서운한 건 처음이네. 밖에선 완벽한 며느리, 집에선 불만 가득한 며느리. 이 이중적인 모습에 지칠 때도 있지만 서유리를 생각하면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알레르기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던진 며느리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CCTV?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면서도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어요. 은희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니? 내가 평생 남의 집 아이들도 키워봤어. 근데 이제 와서 CCTV로 감시를 하겠다고? 내가 서유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요즘엔 다들 됐다. 이제 나도 할 말하고 살란다. 내가 여기 와서 서유리 돌보면서 얼마나 조심하고 애썼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울지 마, 할머니. 서유리의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서유라.
할머니가 감정을 못 이겨서.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우야, 엄마 이제 못하겠다. 시골로 내려갈까봐. 하지만 서유리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서유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할머니 안 가. 우리 서유리가 이렇게 붙잡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래요. 이게 다 서유리를 위해서. 하지만 가슴 한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CCTV라니. 그동안의 제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유리가 또다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알레르기 반응이 채 가라앉지 않은 탓인 것 같았어요. 은희야, 서유리가 열이 심해. 어머님, 그러게 제가 그날 신경 써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열이 얼마나 돼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39도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하셨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이틀 정도는 입원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이 제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CCTV 설치하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하면 이런 일 없을 거라니까요. 은희야, 재우 씨, 이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제가 서율이 걱정돼서 매번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요. 아들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엄마가 우리 부탁받아서 서율이 돌봐주시는 건데. 그럼 재우 씨가 회사 그만두고 돌볼래요? 저는 어떻게든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리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지만 어른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아이들도 이렇게 못 봤는데 내 손주는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어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서유리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제 희생이 오히려 서유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등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병원 복도에서 재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퇴근 후 바로 달려온 듯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난 괜찮아. 내 마음만 알면. 아니에요, 엄마.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엄마, 사실 저 이번에 지방 발령 거절하려고요. 차라리 제가 회사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승진 기회라면서. 아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전 매일 야근에 출장해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은희랑 엄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우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온 후로 살이 쑥 빠진 것 같았어요. 은희가 CCTV 얘기했다며.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알아요. 근데 은희도 나름 서열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재우야, 매일 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면서도 은희한테 전화해서 서율이 상태부터 물어보고 엄마한테 죄송하고 은희한테도 미안하고. 말꼬리를 흐리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 집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는 과장님한테 혼나고 오늘은 은희한테 잔소리 듣고 이제는 엄마마저 힘들어 하시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아. 엄마, 제가 무능한가 봐요.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고 회사 일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은희가 엄마한테 저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눈물을 참는 듯 재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큰아들이라고 늘 책임감 강하게 자랐던 우리 재우.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재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가정을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이.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옮기자니 은희가 싫어할 것 같고, 이대로 가자니 엄마가 너무 힘드시고. 카페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것처럼. 엄마는 괜찮아. 네 앞길을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재우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어둠처럼 우리 가족의 앞날도 아직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서유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링거 맞은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라 작은 파스를 붙여둔 서유리의 손이 가슴을 아프게 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평생 파출부로 살면서 꿈꿨던 건 남부럽지 않은 우리 아들 내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율이 약 먹일 시간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담긴 날이 선 감정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알았어. 약을 먹이는 내내 며느리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또 실수할 것만 같은 불안한 눈길. 어머님, 이번엔 제대로 하셨죠?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도 이렇게 의심받으며 키워본 적은 없었는데 하필 내 손주를 키우면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할머니, 잠에서 깬 서유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 하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손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이대로 도망가 버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서유리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동안 키워온 정이 얼마나 깊은데. 엄마, 좀 어떠세요? 재우가 퇴근하고 들른 김에 물었습니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뭐, 엄마는 늘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길, 아들의 지친 어깨, 그리고 병실에 누운 서유리.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거웠어요.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서유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서유리가 될까봐 가장 두려웠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다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제발. 우리 서율이 생각해서라도. 재우 씨는 맨날 그 소리예요. 서율이 생각해서. 근데 서율이 키우는 건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자꾸 실수하시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뒤로 아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진 것 같아 괴로웠어요. 여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선 지방 발령 때문에 압박하고, 집에선. 그럼 회사 그만두시든가요. 어차피 전 이제 어머님께 서율이를 맡길 수도 없다고요. 병실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더는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다들 불행해진 걸까?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휴대폰으로 서유리가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다툼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서유리는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늦은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던 거겠지. 재우야. 사실, 은희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제 탓은 아니지만 결국 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서유라,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밤하늘에 던져보았습니다. 재우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퇴원을 앞둔 서유리가 잠든 늦은 밤, 아들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이혼은 안 돼, 재우야. 하지만 엄마도 보셨잖아요. 은희가 얼마나. 말을 끊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시작점이었다면 끝도 제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내는 그저 서유리가 걱정되는 거야. 엄마도 이해해.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젊었을 때 너 키우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 은희도 지금 그런 시기일 뿐이야.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유리를 생각해봐. 이혼하면 서유리는 어떻게 되겠니? 엄마가 좀 물러날게. 은희가 원하는 대로. CCTV든 뭐든. 엄마, 이제 엄마는 조용히 도와주기만 할게. 은희가 주도적으로 서유리를 키우게 하고 엄마는 뒤에서 보조만 할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셔야 해요? 다 서유리 때문이야. 우리 서유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지. 이렇게 어른들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되잖니?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여서일까요? 은희한테 가서 얘기해봐. 엄마는 이제 욕심내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자리는 좁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서유리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유리가 퇴원한 이후 은희가 이유식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요. 엄마랑 할머니가 부엌에 있으니 서유리도 가까이 와서 놀았죠. 그런데 은희가 냄비를 옮기다 장난감에 걸려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뜨거운 이유식이 그만 서유리에게 쏟아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려가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희야, 다치지 않았어? 저는 팔에 조금 화상을 입었지만 서유리와 은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뜨거운 냄비를 받아낸 저를 보고 며느리는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회사를? 왜? 제가 생각해보니 어머님께만 너무 많은 걸 떠맡겼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자그마한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오전에만 잠깐? 그러면 서유리도 제가 더 많이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설거지를 마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결정이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엄마로서도 완벽하고 싶어서. 은희야, 이제는 제가 서유리 엄마로서 제 몫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냥 할머니로 사랑해 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서유리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서유리를 안아들며 웃었어요. 우리 서유리, 이제 엄마가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겠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만 빵집에 나가고 오후에는 서유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뒤에서 돕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유리를 돌볼 때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자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님, 서유리 이유식 만드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걸 서유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좀 쉬셔야겠어요. 제가 이제 서유리 잘 볼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내려갈까 해. 이제 은희도 서율이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 괜찮아. 가끔 보러 올라올게. 명절에도 오고.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 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할머니, 어디가? 짐을 싸는 걸 본 서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야 해.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 서유리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루 서유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랑 공원 가자. 서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동안 늘 바쁘게 지내느라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한 적이 없었네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네를 타며 서유리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그네에서 내린 서유리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서율이.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약속해야 해. 서유리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 서율이 보러 자주 올게. 마지막 저녁 서유리는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자는 모습을 보며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떠나는 건 맞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며느리도 변했고 서유리도 잘 자랄 거예요. 가끔 보러 오면 되니까. 어머님, 서율이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자꾸 찾아요. 시골로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전화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나도 서율이가 보고 싶네.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며느리는 이제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지켜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서유리를 보면서 이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이 되어 아이들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유리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 서유리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들 서율이 키우느라 힘들지 않았니?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마당 텃밭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경험도 무시하고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은희야, 서율이를 직접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어머님은 다른 집 아이들도 키우시고 서율이도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나랑 놀자. 서유리가 평상으로 뛰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텃밭에 상추를 심으며 서율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골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지내는 일상이 좋습니다. 가끔 애들이 내려오면 제가 키운 채소를 한아름 안겨주곤 해요. 어머님, 서율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전화가 오면 버스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 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며느리는 서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우리 손자 서유리가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상통화 끝에 항상 하는 서유리의 인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래서 더욱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오는 봄의 햇살이 식당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매일 아침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강릉 할매 냉면은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20년 동안 맛 하나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육수는 잘 나왔죠? 박정자가 주방 안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냉면은 얼핏 보기에 단순한 음식 같지만 그 맛을 좌우하는 육수는 제대로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지.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육수 비법은 남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매일 새벽 홀로 가게에 나와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가게 앞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처음이에요. 가게 확장은 안 하세요? 손님들의 칭찬과 제안이 끊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장을 하면 똑같은 맛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주방에서는 박정자와 20년 지기인 오키가 손발이 척척 맞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둘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였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박정자는 남편이 육수 비법을 자신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때때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이자 책임감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냉면의 맛을 살려줄 수 있는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름철이면 손님이 더욱 늘어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상우와 며느리 은주가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 은주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냉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 주방에서 울리는 국수 삶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영업을 마치고 식당 문을 닫으면 박정자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손님들, 단골이 되어 매주 찾아오는 이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상우의 목소리가 주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정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떨구었고 주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우는 가게를 도우러 올 때마다 가게 확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투자사들이 많아요. 우리 식당 정도면 충분히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전국에 체인점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이 맛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체인점을 내면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겠어? 절대 안 돼. 이런 다툼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을에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박정자는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고집도 아들의 욕심도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5시 남편은 육수를 만들기 위해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슬비가 촉촉이 내리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산이라도 쓰고 가지. 박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박정자는 중환자실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상우도 곧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중환자실의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박정자를 불렀습니다.
박정자가 귀를 가까이 대자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결혼사진 액자 뒤에 육수 비법이 있어.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가 병실을 채웠고 박정자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홀로 가게를 지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남편. 평생 일만 하느라 즐거움 한 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떠난 그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정자의 귓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결혼사진 액자 뒤의 비법.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을 것입니다.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다투기만 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쓸쓸한 공기가 가시기도 전에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던 육수 비법도 이제는. 박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상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께서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박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의 마지막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앞에 섰습니다. 33년 전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내려 뒷면을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보,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려 하셨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로 육수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라는 종이를 문에 붙이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수 만들기에 매진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점점 남편의 맛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정자는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 씨, 잠깐 와서 이거 맛 좀 봐.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육수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박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똑같아요. 사장님 육수랑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그래? 박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맹세코 똑같아요. 20년 동안 이 맛을 매일 보면서 일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사장님이 해내셨어요. 오키도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수 맛의 재현이 아닌 남편의 일생을 이어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지키던 이 맛, 제가 이어갈게요. 박정자는 결혼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이 비법을 지키려 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정직과 진심이 담긴 음식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박정자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 맛을, 이 가치를, 이 진심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박정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박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모님 힘내세요. 이렇게 맛있는 냉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가 주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혹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건 없으신가요? 이제는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저희가 투자도 받고 가게를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박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끝까지 너희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할 거다. 크게 키울 생각 없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집부리실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요. 상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와 단둘이 일하다 보니 힘이 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긴 줄을 보던 은주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더 자주 와서 일 좀 도와드려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매일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되겠니? 너도 바쁠 텐데. 어머님, 제가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이를 배우는 듯하면서도 유독 육수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육수는 언제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키가 어느 날 박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 저한테도 육수 만드는 시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했죠. 며느리는 또 다른 날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게 운영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박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육수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법을 지키라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과 도움이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박정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박정자에게 더욱 살갑게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게 청소를 하고 퇴근할 때는 시어머니의 피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일요일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꼭 식사하셔야 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은주의 제안에 박정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일 당일 은주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너무 고맙구나. 어머님,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가의 안막이었습니다. 매일 서서 일하시느라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라도 있으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비싼 걸. 너무 부담스럽구나. 은주는 박정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평생 어머님 곁에서 냉면집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그 명성, 그 맛을 저도 이어받아 더 빛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미안할 정도로 은주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의심했나 봐요. 이제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가게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걸까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자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주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미안할 정도로 이제는 며느리가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경계심을 가졌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박정자는 설거지를 하던 은주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일 새벽 5시에 가게로 나올 수 있겠니? 며느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육수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1년 동안 너를 지켜보니
내가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구나. 은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박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시는 걸 보고 나니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비법이 나하고만 같이 사라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가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정자는 은주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물 너머로 번뜩이는 승리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한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박정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겠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일 꼭 일찍 나오겠습니다. 은주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며 박정자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은주가 약속대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잘 봐두어야 해. 재료가 많고 순서도 복잡하단다. 박정자는 육수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료들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그게 다 비결이야. 순서도 중요하고 불 조절은 더더욱 중요하지. 박정자가 설명할 때마다 은주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쉽게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재료도 많고. 은주의 말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하루 이틀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시아버지도 몇 년을 연습해서 이 맛을 만들어냈단다. 너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 잠시 후 박정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주방 밖에서 은주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다 알아냈어. 생각보다 복잡하긴 한데 이제 거의 다 파악했어. 끓이는 시간하고 마지막에 넣는 재료만 더 알아내면 돼. 이제 곧 끝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박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내며 들어가자 은주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던 거니? 박정자가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침착해졌습니다. 아, 상우 오빠예요. 제가 잘 배우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날 밤 박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수상한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야, 은주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육수 비법을 전수한 후에도 은주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박정자는 안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은주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가 봐.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를 이틀 앞둔 저녁,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제사에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박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첫 제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죄송해요. 대신 나중에 저희가 납골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사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당일 박정자는 홀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인데.
초인종 소리에 박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키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제사 지내신다고 해서 왔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사장님 첫 제사인데 제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 씨, 박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20년 동안 사장님 덕분에 저희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정자는 오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30년 키운 아들보다 더 가족 같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사 다음 날 박정자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야, 어제 아버님 첫 제사였잖니. 이번은 내가 용서하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제사만큼은 꼭 와야 한다. 돌아가신 분께 대한 예의야. 은주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시간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은주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준수가 이번 방학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며칠 정도 여행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학연수? 돈이 얼마나 들지? 거기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고요. 살림에는 좀 무리가 되지만 아이 미래를 위해서니까요. 어머님도 이참에 같이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손주랑 시간도 보내시면 좋잖아요. 아이고, 나는 못 가. 영어도 못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을 텐데. 게다가 가게는 어쩌고? 박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제까지 상인회 여행도 한번 못 가보시고 일만 하셨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다녀오세요.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서 한국 음식점도 많고 영어 전혀 안 써도 괜찮대요. 박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쉬어도 될까?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떠났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다니.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가보겠어? 박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박정자의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고 숙소 앞에는 한식당도 있었습니다. 좁은 호텔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여기 생각보다 좋구나.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쇼핑몰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명품이 정말 싸대요. 세일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박정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오키 아주머니 선물이라도 사세요. 어머님이 늘 고마워하시잖아요. 은주의 말에 박정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쇼핑몰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온통 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은주야, 여기는 좀 무섭구나. 박정자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만 따라오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사 시간, 은주는 비싼 레스토랑으로 박정자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미국 와서 이런 것도 드셔보셔야죠. 박정자는 음식이 맛있었지만 은주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니? 입맛이 없네요. 은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시간이 흘렀지만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니 차도 사라졌습니다. 박정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육수 비법을 알아내고는 이렇게 버리려 했다는 것을.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영어 소리가 점점 더 낯설게 들렸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며느리와 연락이 안 돼서. 박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한인타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 쇼핑몰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 직원이라서요.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기도 늦었고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실래요? 그날 밤 박정자는 낯선 이불 속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비법을 전수한 것이 결국 자신을 버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이 비법만 빼앗고 이렇게 저를 버렸네요. 당신 첫 제사도 안 오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목매인 흐느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를 지켜왔던 시간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육수 비법을 알아내고 자신을 버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국 땅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박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자는 수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냉면집을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죠. 그러다 육수 비법을 알려줬는데 결국 이렇게 버렸네요. 박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찾아가봤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버렸지만 다음에는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를 사람들 같은데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아주머니를 뵈니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자꾸 나서 가시라고 못하겠어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박정자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모자의 정은 없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이제는 남이다. 결국 박정자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연락처인 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나,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오키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한국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사장님. 며느리분이 돌아와서 사장님이 밤에 나가셨다가 실종되셨다고 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다는데.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어? 박정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키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말해봐, 오키 씨. 며느리분이 돌아오자마자 가게 문을 닫았어요. 큰 투자를 받아서 프랜차이즈 냉면집을 연다고. 사장님에게 비법을 전수받았다면서 사장님 이름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박정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육수 비법을 빼앗고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사업을 한다니. 오키 씨, 이제 알겠어. 나 곧 한국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국에 도착한 박정자를 본 오키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사장님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오키의 작은 집에서 지내며 박정자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우선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오키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박정자님의 사례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첫째, 허락 없이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고의로 유기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요? 박정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미국 쇼핑몰 직원분의 증언만 확보된다면 충분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박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나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영업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어서 즉시 가게 운영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인데 내가 감옥에 보내도 될까요? 밤새 뒤척이며 박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게의 명예,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아들에 대한 모성. 이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며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남편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박정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당신도 그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겠죠. 새벽까지 고민하던 박정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일찍 오키와 함께 아들 부부의 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할매 냉면이라는 금박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좁은 골목의 소박한 가게는 사라지고 대신 고급스러운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박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자 할매 냉면입니다. 카운터에 있던 은주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박정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소리를 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은주는 움직일 수 없는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러니?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그렇게 놀라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니? 그때 주방에서 상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말을 멈췄습니다. 상우의 손에서도 들고 있던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손님들이 이 광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호화로운 식당,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늘 확장하고 싶어 했던 가게 이제 내 뜻대로 다 이루었구나. 엄마를 버리고 이런 걸 원했던 거니? 박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우와 은주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으로 들어오세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자를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쪽의 사무실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상우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절대 이런 확장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어머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박정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찾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거니? 날 버리고 와서 모든 걸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변호사와 상담했다. 박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국에 버린 것, 그리고 내 이름을 허락도 없이 도용한 것. 이것들이 전부 중범죄라는 걸 알고 있니? 너희는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거기다 이 가게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해. 내 이름으로 장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정자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자식이라 감옥까지는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냉면의 맛과 이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어머니, 상우가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아들 부부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키 씨, 가자. 이제 다 끝났어. 박정자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정자의 경고대로 아들 부부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상우 씨 소식 들으셨어요? 어느 날 오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춘 것을 오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주 씨가 이혼 소송을 냈대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립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상우 씨가 연락을 했었어요. 오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오키 씨.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모성이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박정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마침내 회복된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박정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진정한 가족인 오키가 있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어느 날 박정자는 오키를 찾아갔습니다. 오키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냉면집. 오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날만 기다렸어요, 사장님. 3달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둘이서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던 날처럼 설렜습니다.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디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이제 문 안 연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박정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하고 왔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에 서 있던 세월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오키 씨, 내일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어? 네? 김치 담으시게요, 사장님? 오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박정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는 오키 씨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게를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그 비법을 물려받아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오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그저 곁에서 일만 했던 자신에게 이런 큰 신뢰를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키 씨, 이제는 내가 힘에 부쳐서 그래. 언제까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지켜온 이 맛, 손님들이 그토록 사랑해주시는 이 맛을 오키 씨가 이어갔으면 좋겠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법의 전수가 아닌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신뢰와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맛이 좋은 손에 전해지네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